자, 문제 9번. 다음은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신체 증상 관련 장애에 대해서 교육한 후 활동 지의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신체 증상 관련 장애. 이거 정신간호 파트죠. 자, 정신간호 파트는 무조건 사례를 잘 봐주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사례 속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례 속에서 판별을 낼 수가 있다. 공부 잘 해주셔야 돼요. 신체 증상 관련 장애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신체 증상 관련 장애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 알고 계셔야죠. 자, 일단은 우리가 작성 방법부터 먼저 봐요. 괄호 안의 기억에 해당하는 진단명 쓰기,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 밑줄 친 디귿을 설명하고 사례 속에서 한번 찾아 써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례를 보고 진단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진단을 내리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 근거는 DSM-5. DSM-5를 통해서 진단명을 찾는 거. 명칭 쓰는 거야 뭐 워낙에 뭐 정확하게 써주셔야겠고, 사례 속에서 찾아 제시하라.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못 찾죠.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13세 정수는 내과에서 청소년 정신과로 전과되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었고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과 병동에서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정상 소견을 받은 후 기억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넘어갈 것도 없죠. 전 감이 빡 와요. 왜? 지금 신체 증상 관련 장애라고 얘기를 했죠. 신체 증상 관련 장애에서는 신체와 질병불안장애, 전환장애, 허위성장애, 크게 이 분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강조하는 분류부터 잘하기가 여기서 나와요. 내가 분류를 확실히 했다면 그 분류들 속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고, 그럼 얘 제목 나오고 요 정도만 읽어봐도 바로 진단명 나온다고요. 간호사 면담 시 정수는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나타내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갑자기 시력을 잃었어. 걱정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상해요? 보통 또래들이 보이는 관심사를 표현했고 학교와 친구들에 대한 생활을 말하였습니다. 평범했대요. 그러나 간호사는 정수가 부모, 형제, 가정 내에서 활동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 괜찮아.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가족 내에서 문제가 있다. 근무를 마치고 병원에 온 정수 어머니는 간호사와 면담을 실시할 때 남편이 알코올 문제가 있고 가정 내에서 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울면서 이야기했대요. 이번 이틀 전 정수의 증상이 시작되었는데 아버지가 가구를 부수고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갑작스레 정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대요. 그때서야 아버지의 폭력은 멈췄습니다. 괄호 안의 기억에 들어가는 정수의 진단명은 뭘까요? 지금 가족 내에서 보여지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시력이라고 하는 걸 잃었죠.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났어. 우린 이것을 전환장애라고 합니다. 자, 전환장애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의적인 운동, 감각 기능의 변화, 수의적인 운동, 마비, 감각 기능의 변화, 시력을 잃었어. 환자의 증상과 신경학적, 의학적 소견이 잘 맞지 않은 경우이다. 시력을 잃었으면 이 시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뭐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다던가 구조적인 이상이 있다던가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날까? 설명되지 않는 감각과 운동 기능에 갑작스러운 손실이 있다. 불안이 감각운동신경계통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장기나 신체 부분의 기능장애로 전환돼서 병리적인 이유 없이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화를 가져오는 장애이다. 병리적인 이유가 없다.
불안이 만들어낸 신체적인 증상이다. 증상은 갑자기 나타난다. 포인트예요. 갑자기 나타나요. 심리적인 스트레스 원이 심할 때 나타나요. 억압된 욕구, 감정, 생각에서 생기는 정신적인 불안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정서적 갈등이 그대로 표현되지 않고 나 그것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 라고 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체질적인 과민한 기관과 더불어 신체적인 증상으로 전환돼서 나타난다. 이 스트레스가 시력을 잃는 감각 기능을 잃는 것으로 전환돼서 나타난 거죠. 바뀌어서 나타났어요. 이득이 있습니다. 1차적 이득, 2차적 이득. 1차적 이득. 자신의 충동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팔과 손의 마비로 불안이 해소되었다. 얘가 지금 엄청 불안했잖아요. 이 불안이 신체적인 증상을 나타나게끔 만들었습니다. 불안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바뀌어져 나타나면서 불안이 사라졌어요. 첫 번째는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1차적인 이득입니다. 2차적 이득은요. 정서적으로 배려받고 다른 사람을 조정할 수 있고 불쾌한 상황이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고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 등의 형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내가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면서 쟤 잘해줘야겠다. 쟤 이 일에서 빼주자. 얘가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이런 행동 안 할게. 이런 2차적인 이득이 온다고요. 1차적인 이득은 얘 불안이 해소되는 거. 2차적인 이득은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혜택들을 얘기한다. 만족한 무관심, 전환 증상과 그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장애에 대해서 불안이나 걱정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시력을 잃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죠. 발병 기간은 대체로 짧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수일 또는 한 달 정도 지속되다가 갑자기 수술됩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사라진다. 감각기능 증상으로 마비, 실명, 청력 상실, 운동기능 증상으로 마비, 떨림, 무언증, 기질적인 증상으로 요정체, 두통, 호흡곤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봐요.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었어. 이유를 쭉 봤더니 가족사야. 그죠? 가족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서 얘는 지금 시력장애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환장애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간호사 면담 시 정수는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이런 이유를 뭐라고 한다고요? 만족한 무관심이라고 한다고요. 시력을 잃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근데 걱정 안 해요. 만족한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자, 정수에게 나타난 1차적, 2차적 이득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차적 이득. 어쨌든 증상이 나타나면서 불안이 해소됐어. 1차적 이득 해결됐습니다. 2차적 이득은요. 이번 이틀 전 정수의 증상이 시작됐는데 아버지가 가구를 부수고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갑작스레 정수가 눈을 보이지 않다고 말했고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이 스트레스가 증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불안을 해소했어요. 전환이 나타난 거죠. 근데 계속 봅시다. 그때서야 아버지의 폭력이 멈췄어요. 정수의 증상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폭력이 멈췄거든요. 이게 2차적인 이득인 거죠. 자, 정상적으로 배려받고 다른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고 불쾌한 상황이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고 금전적으로 혜택을 받는 등의 형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 정수의 증상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폭력이 멈췄다. 이것이 2차적인 이득이 됩니다. 자, 문제 10번. 다음은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 학습 지도안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야겠죠? 자, 여기부터 먼저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성 건강과 생명윤리, 인공 임신 중절의 허용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인공 임신 중절과 관계돼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작성 방법 보겠습니다.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서 작성할 것. 자, 모자보건법에 근거하랍니다. 법에 근거하라.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 점수를 주고 안 주고는 정확하게 적느냐 안 적느냐다. 괄호 기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해라. 괄호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라. 밑줄 친 디귿의 질환을 두 가지 써라. 밑줄 친 리을의 질환 두 가지를 쓰라. 자, 인공 임신 중절의 허용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자, 용어의 뜻 나와요. 임산부는 이러하고 모성은 이러하고 영유아는 이러하고 인공 임신은 이러하고 난임은 이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모자보건법에 정확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술하셔야 돼요. 자, 인공 임신 중절의 허용 한계라고 나옵니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임신 언제 이내 사람만 할 수 있는가? 법에 나오고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질환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이것과 관련해서 법을 좀 봅시다. 자,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보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가 나옵니다.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들만 할 수 있다. 24주. 이 법에 따라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 형성증, 낭성섬유증, 그 밖에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우생학적이고 유전학적인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할게. 그리고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에는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얘기를 할게. 얘가 한번 언급된 적이 있어요. 얘가 한번 언급된 적이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질환 모두 다 기억하고 갈게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디귿의 질환, 리을의 질환. 자, 용어의 뜻. 임산부는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모성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얘기하고요. 영유아는요,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얘기해요. 인공임신 중절 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얘기해요. 난임은요, 난임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부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얘기한다. 이것을 난임이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쓰기. 인공임신 중절 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임신 중절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진 않고 의학적, 윤리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는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뭐가 있다고 했죠?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해서 임신이 됐을 때,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인척 간에 임신이 됐을 때,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워낙에 이슈화되어 있는 부분이죠.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데 이게 법으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다음은 교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에 관한 교육자료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재난관리.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파트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더욱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른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이슈가 되는 문제,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학교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보건교사로서의 역할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재난관리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 자, 재난관리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작성 방법 먼저 볼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정확하게 적어줄 수 있어야겠다. 밑줄 기획에 해당하는 재난의 유형, 재난의 유형부터 하셔야 돼요.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밑줄 친 니은에 대해 설명하고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명칭과 표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축 전염병의 확산이 무슨 유형이냐라고 물어봤고요. 재난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그 단계를 이해하고 있어? 그 단계를 이해한다면 그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까지 잘 도출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활동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재난의 단계를 예방 완화 단계, 대비 단계, 그리고 대응 단계, 복구 단계로 나눌 수 있고, 이 대응 단계에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이 START 알고리즘이 나와요. 빨리 단순하게 분류해야 돼. 뭘 분류해야 돼? 환자 분류해야 돼. 그리고 빠르게 처치해야 돼. 빠른 처치가 필요하죠. 재난이 발생했잖아요. 재난 발생했을 때 빠른 처치가 필요한데 그때 뭘 해야 돼? 환자 분류해야 돼. 그 환자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이에요. 기출된 바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기준들. 그래서 뭐로 판별해낼 수 있는데 마지막 복구 단계 재난 들어갑니다. 자, 재난의 유형부터 봐요.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적 재난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예시가 나오면 헷갈려 하신단 말이에요. 사회적 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있는 피해, 이것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겠다. 왠지 화재가 나는 거 자연재난 같잖아요. 불 나잖아요. 불이 났어! 라고 한다면 자연재난 같단 말이에요. 감염병이 발생했어. 감염병? 그 누구도 일부러 낸 게 아니라면 자연재난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분류하세요. 사회적 재난입니다. 자, 재난관리의 단계별 정의, 그리고 일반적인 수단. 예방 완화 단계, 대비 단계, 대응 단계, 복구 단계,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자, 재난 관리할 거야.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예방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었습니다. 1차 예방은요,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하는 예방이었고요. 2차, 3차 예방은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하는 예방이었어요. 2차 예방은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주자. 얘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자, 이런 개념이었다고요. 얘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예방 완화 단계, 대비 단계가 이 1차 예방이에요. 2차 예방을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3차 예방을 복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예비 완화 단계, 대비 단계는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예방과 관련된 활동들이 들어옵니다. 대응 단계. 재난이 발생했어요. 그럼 얼른 이걸 해결하고자 활동들을 해야 되죠. 그 활동 단계, 복구 단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활동 단계, 요 단계.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방 완화 단계. 재난 예방 완화란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험성 정도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얘기한다. 그 재난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 하지만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생기지 않게끔 우리 여기서부터 노력하자.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보험 들어놓고 법규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위험지도 제작해 놓고 교육하고 이런 얘기들 예방 완화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자, 대비 단계.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사전 준비 활동을 말한다. 포인트 여기 두시면 되죠. 자, 우리나라 지진 났단 말이에요. 크게 났죠, 아주. 지진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크게 나서 우리 모두 다 당황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자, 지진이 나면요, 이렇게 행동하셔야겠고요.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뭘 하셔야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교육시켜줘요. 훈련시켜줘요. 아직 재난 발생한 거 아니에요. 지진 발생한 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미리 그것에 대비해서 알려줘요. 자, 학교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서야 막 사람들 꾸리고 이것을 관리할 사람들을 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뭐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일 주고 이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미리 다 조직해놓고 너 할 일 이거야, 너 할 일 이거야, 너 할 일 이거야. 발생 빡 하면 그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행동 빠바박 해서 감염 다 잡아내고 빨리 컷시키자.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미리 다 조직해놓고 훈련해놓고 교육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비라고요. 비상방송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놓자. 예? 재난 발생했어? 바로 방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자. 이런 거. 대응 요원들 재난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시켜서 일 줄 거예요? 아니라고요. 미리미리 훈련시켜 놓자고요. 이런 얘기들이 대비해서 들어옵니다. 자, 대응. 여기서부터 2차 예방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뭐? 재난 발생했어. 재난 발생했어? 그럼 빨리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 인명구조, 재산 손실의 경감 긴급 복구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비상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대비 단계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동시켜야 되죠. 준비해 놓은 것을 여기서 풀 가동, 풀 동원 하면 돼요. 마지막 복구 단계. 단기 복구와 중장기 복구 활동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데 단기 복구는 최소한의 필수 불가결한 생활 지원 활동을 말하고 중장기 복구는 정상적인 생활 상태로 복구 그리고 보다 향상된 상태로 복귀를 하기 위해 취해지는 활동을 얘기한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죠.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단기와 중장기로 나눴습니다. 지진이 나서 집 다 부서지고 이 사람들 갈 데도 없고요. 먹을 물도 없고요. 어떻게 해줘요? 이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거처 마련해줘서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체육관 하나 크게 빌려가지고 이번에도 텐트 안에 다 쳐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했잖아요. 그게 요 단기 복구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집, 동네, 거리 복구하죠. 그런 중단기 복구가 들어간다고요. 중장기 복구 들어간다고요. 자, 심리상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심리상담, 피해평가, 잔해물 제거, 보험금 지급 이런 얘기들이 복구 단계에 새겨져요. 네 단계를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됩니다. 자, START 알고니즘. 환자를 재빨리 분류하기 위해서 이거 사용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니? 걸을 수 있어요. 응급 아니야. 비응급이야.
걸을 수 있니? 아니요. 호흡은 해? 아니요. 기도 유지를 시키면서 호흡, 무호흡, 호흡할 수 있는 사람, 긴급 환자. 걷지 못하면서 호흡할 수 있어, 긴급. 호흡 못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봐요. 이 사람 걷지도 못하는데 호흡도 안 하고 있어. 사망이라고 볼 수 있죠. 지연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호흡을 평가하는데 호흡수가 30회 분을 초과했어요. 숨을 굉장히 빨리 쉬고 있다는 얘기죠. 숨을 굉장히 빨리 쉬고 있어. 뭔가 호흡기에 문제가 있구나. 긴급 환자. 30회분 이하.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고르게 호흡하고 있네. 그럼 이제 순환을 보는 거예요. 순환을 봐서 모세혈관 충혈 2초를 초과하는지 이하인지를 봅니다. 모세혈관이 채워지는 데까지의 시간을 보겠다는 얘기죠. 2초가 넘어갔어. 2초가 넘어갔어? 그럼 얘 혈류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 요골 맥박도 안 잡혀요. 지혈이 필요한 사람이죠. 긴급 환자, 기도 유지가 필요한 사람, 지혈이 필요한 사람. 자, 2초 이하야. 혈류량 어느 정도 있으면서 요골 맥박이 잡혀. 그럼 의식 상태를 봅니다. 의식 상태를 봐서 구두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가, 반응하는가. 이거 뭐 보겠다는 거죠? 의식 수준 본다는 거. 반응하지 않으면 긴급, 반응하면 응급입니다. 호흡 평가를 해서 아니요. 기도 유지를 시키면서 호흡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서 호흡하면 긴급, 아니면 지연. 모세혈관 충혈 검사와 요골 맥박을 측정해서 순환을 보면서 또 나누고요. 비응급, 긴급, 지연, 응급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문제에서 뻥 뚫어놓기 한다고요. 뻥 뚫어놓기. 뻥 뚫어놓기 한다고요. 이 알고리즘 전체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긴급인지 응급인지 비응급인지 지연인지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빨리빨리 표시해 줘야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긴급이다. 빨리 해결할 수 있고. 긴급 환자를 우리는 빨간색, 레드로 태그합니다. 자, 즉시 케어해야 돼.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한시라도 빠른 처치를 요하고 구명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의 환자야. 옐로우, 응급입니다. 1시간까지는 지연 가능해. 얘 즉시 케어, 얘 1시간까지 지연 가능. 당장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지만 조기에 처치가 필요한 상태. 그린, 비응급입니다. 3시간까지 지연 가능해. 구급으로 이송할 필요가 없는 경상인이야. 블랙, 지연 환자예요. 케어의 요구가 없어요. 사망했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큰 사람. 지금 여기에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얼른 해결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죠. 알고리즘과 함께 이 색깔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유형, 니은에 대한 설명, 디귿에 해당하는 명칭과 표시 방법 설명해보죠. 재난이란 태풍, 홍수, 가뭄, 지진, 황사, 항공사고, 해상사고,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국가에 피해 줄 수 있는 것이야. 가축 전염병의 확산이 어떤 재난 유형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가축 전염병은요, 사회적 재난에 있었어요. 자, 재난의 단계와 관리 활동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예방 완화 단계. 예방 완화 단계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재난 관리하는 거예요. 안전법규를 만들고 법령을 만들고. 자, 대비는요.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 발생이 딱 되었을 때 재빨리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자. 자,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사전 준비 활동을 말한다. 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대응 쭉 봤더니 보행이 가능해? 예. 아니요? 호흡을 평가해보자. 호흡해? 호흡 수는요? 괜찮아요. 순환 잘해요. 의식 상태를 봤더니 구두 명령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응급 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황색으로 표시하고 있죠.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11번까지 봤습니다. 역시 많은 내용 봤어요. 정리 잘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항상 내가 먼저 풀어보고 저와 같이 보시면서 모르는 거 체크하시고 모르는 거 채워가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